네, 진사로입니다. 56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 지역으로 떠나요 해가지고 고인돌, 참성단, 광성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강화도예요. 개인적으로 역사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 시대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예 섬 전체가 다 역사 유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강화도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직업적인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많이 돌아보지 못한 게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이 강화읍 쪽에 가시면 고인돌 유적지가 있어요. 그 근처에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참성단은 그 체전 같은 거 할 때 성화를 이제 체화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 광성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미양요 때 어제현 장군이 항전하셨던 게 그 광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 활동도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몽항쟁기에 조성된 왕릉을 조사한다. 이 1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대몽항쟁 시기, 그러니까 고려 때죠. 몽골에 항쟁하던 시기에 강화도로 천도를 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성된 왕릉을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화도의 섬 중간 지점에 가보시면 홍릉이라고 있어요. 홍릉. 여기가 고종의 왕릉입니다. 고려 고종의 왕릉이에요. 이때는 이제 그 고종께서는 이 몽골 항쟁기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개경에다가 왕릉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에다가 조성을 해놓은 건데, 저는 이 홍릉을 가봤는데 지금도 가장 크게 기억나는 건 뭐냐? 여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 비탈길을 올라가야 돼요. 이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면 이제 홍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쉽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조성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꼭대기에 가보면은 그 아랫부분이 굉장히 멋지게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풍수질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최대한 그 왕의 무덤답게 만들어 놨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단아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멋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홍릉 한번 시간 되면 가보시는데 체력적인 준비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읍내에 보면은 고려 궁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궁이 있었던 지역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고려 궁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서 있는 건축물은 아무리 봐도 고려 시대의 양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제 의견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김만덕의 빈민 구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정말 대단한 거상, 그리고 여성분이십니다. 이 지역은 제주도예요. 자, 정약전이 자산 어보를 저술한 곳을 검색한다. 이 정약전 선생이 이제 정약용 선생의 형님이죠. 이분도 이제 그 천주교 박해 때문에 그 유배를 가셨는데 거기 유배지에서 쓰셨던 책이에요. 이 지역이 흑산도입니다. 그러니까 흑산도 지역에 워낙 그 해산물, 생선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을 쓰신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 어보입니다. 자,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어 복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를 찾아본다. 자, 요거는 이제 울릉도 우상국이죠. 그 다음에 부속 도서까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독도 나와있죠. 자,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군이 점령한 장소를 살펴본다. 거문도입니다. 자, 이 거문도는 전라남도 여수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얼마 전 철원에 다녀오셨죠? 네, 궁예가 세운 가의 도성터를 현장 조사하고 왔습니다. 궁예가 세웠대요. 따라서 이 국가는 후고구려. 자, 도성터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 현재는 발굴 조사가 어렵고 남북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뭐 비무장지대에 있는 것도
물론 저기 하지만 이거 발굴하다가 여기 있는 지뢰라도 터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드네요. 예, 자, 어쨌거나 지금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건 뭐 워낙 후고구려의 대표적 키워드가 선지에 있죠.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두었다라는 요 광평성이 후고구려에서 설치한 대표적인 정치기구 키워드죠. 그런 식으로 후백제의 경우에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공왕, 통일신라 시대 왕이죠. 이 해공왕까지를 그 신라의 중대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는 통일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중대가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부터를 말을 하는데, 그 해공왕이 피살됩니다. 그래서 그 해공왕이 피살될 때까지를 보통 중대로 봐요. 왜냐면은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그 김춘추, 그러니까는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문무왕, 신문왕, 이 분들이 다 그 김춘추 라인이에요. 그 무열왕의 후손들. 이 라인이 해공왕까지 이어졌는데, 이 해공왕이 피살이 되면서 김춘추 라인이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 마립간 계열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대가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진고들끼리 왕위 다툼이 치열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후백제. 후당 5월에 사신 파견 나왔죠. 자,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과 싸워 승리하였다. 요건 이제 고려 왕건이죠. 공고신일 이렇게 보통 기억하시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공산 전투에서는 이제 고려가 대패를 했죠. 근데 이후 고창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삼국 통일의 기반을 이때부터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죠. 자, 오경 15후 62주에 지방행정 제도를 갖춘 나라는 발해. 죄송해요. 발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3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라까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4개의 내용이 전부 다 거란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양규가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하여 2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천여 명을 되찾았다. 자, 양규 장군께서 무로대, 그러니까 흥화진 주변에서 활약을 하셨던 거는 거란의 2차 침입대예요. 자, 나 보시면 거란이 장차 침입하려 함으로 군사 30만 명을 선발하여 광군이라고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하였다. 자, 요거는 왕으로 따지자면 정종입니다. 정종. 태조 왕건 다음에가 해종, 그 다음에가 정종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인데, 이때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거란이 장차 침입하려 한다. 아직 침입은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침입 이전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라는 건 그 조짐이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미 조짐이 느껴져서 광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소선영의 봉산군 공격 소식을 듣고 서의를 보내 화의를 요청하니 소선영이 침공을 중지하였다. 자, 여기 이제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자, 강감찬등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맞아서 싸웠다. 고려군이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군이 북으로 도망쳤다. 이게 이제 강감찬 장군께서 활약하신 3차 침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순서 나왔죠. 나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다 가라.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정종 시기에 광군이 설치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태조 왕건 시기. 태조 왕건 시기. 이때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거란이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해놓으니까 거란이 이제 사신하고 함께 낙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뜻을 했는데, 물론 그게 친하게 지내자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지금 고려의 전력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던 건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신하고 낙타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태조 왕건이 반응이 뭐였냐면, 사신들은 싹 다 유배를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의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굶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시기는 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이기도 하지만, 이제
발해 쪽에서 유민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뭐 대광현 같은 세자도 넘어오고 막 이러던 시기라 이 거라는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는 절대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을 겁니다. 이제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란하고는 언젠가 싸우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관군도 설치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순서랑 흐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14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문제네요. 사건 일지. 망이 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가해사를 습격하고 홍경원에 불을 지르고 승려 10여 명을 죽였다.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청했다. 체포하여 청주 감옥에 가뒀다. 이 두 분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나와있다시피 이거는 망이 망소이의 봉기. 자, 요거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공주 명학소. 명학소입니다. 향부곡소의 그 소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명학소에 있었던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입니다. 숯을 만들었던 곳이고, 지금 탐방동이라는 지역의 유래도 이제 그 탄자가 수탄자예요. 그래서 이 명학소에서부터 탄방이라는 지명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여담이었고, 이 망이 망소의 봉기는 무신 정권 초기에 벌어졌어요.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의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매번 봉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때, 그래서 더 이상은 답이 없을 때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무신정권 초기면 당연히 그 고려시대, 뭐 요거까지 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정답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향부곡 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던 시대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 이제 뭐 소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제 그 공주 명학소에서의 망이 망소의 봉기나, 아니면은 저 몽골 항쟁 시기에 충주 다인철소, 여기에 있었던 주민들이 몽골에 맞서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 김윤우 장군의 충주성 전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는 두 가지가 주로 나오고, 이제 부곡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인성 전투, 또 김윤우네요. 이쪽에 이제 처인 부곡이었어요. 그 주민들, 뭐 이게 조금 관련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기록된 민중 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라 하대 진성여왕식입니다. 자,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상속제도가 적장자 쪽으로 몰린 거는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거는 경국대전이 나온 이후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반드시 적장자 위주의 상속만 됐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적장자니 뭐니 그게 아니라 아들과 딸도 완전히 평등했던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적장자, 뭐 아들 쪽으로 이렇게 뭐가 많이 몰리는 이런 거는 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된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해죠. 그 군장국가 중에 동해 말하는 겁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두어 가난한 백성에게 진대하게 하셨는데, 지금 백성들이 늘어나고 저축한 바는 늘어나지 않았으니 미일만석을 더하고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의창을 설치하도록 하라라고 나왔죠. 자, 의창을 설치했을 때 왕이 누구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성종입니다. 고려의 6번째 왕 성종에 대한 거예요.
이분도 업적이 꽤 많습니다. 뭐 조선 때 성종도 뭐 경국대전부터 해서 업적이 많지만 고려의 성종도 이제 뭐 흑창을 의창으로 고쳤다라든지 그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지방관 파견 그러니까 12목 제도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선지의 3번에 있고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있다면은 뭐 이렇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 뭐 이런 게 이제 어차피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소손령 와가지고 서희가 단판으로다가 강동 6주 확보하고 이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이거는 이제 문종 때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숙종 때의 일이고 정방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공민왕입니다. 이 정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최우죠. 최씨 무신정권. 그 최우가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뒀던 건데 이게 이제 무신정권이 끝나면서 정방이 이제 그 왕궁 쪽으로 들어와요. 그랬다가 공민왕이 이걸 이제 폐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주지로 삼았다. 이거는 업적으로 잘 외우진 않겠지만요. 광종입니다. 이 균열가 그 보현시범가 지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시험에서 간혹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16번. 다음 구성안에 소재가 된 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오늘 탑을 만나다. 자, AR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자, 원의 영향을 받아서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이고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자, 이거 뭐 선지에서 금방 찾아야 돼요. 5번이 답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그 석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홀수층이었어요. 뭐 3층 석탑이나 5층 석탑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층수가 짝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복도 맨 끝에 있어요. 가서 직접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안쪽에다 그렇게 들여놓은 게 산성비를 맞아서 부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가서 직접 보니까 부식이 어느 정도 진행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여놨다라고 보이고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종로 탑골공원에 있습니다. 거기도 유리관 안에 들어있어요. 역시 산성비 안 맞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자, 다른 것들도 좀 볼게요. 자, 요 1번은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이 보시면 완전히 균형이 딱 잡혀있는 아주 그냥 균형 잡혀있는 단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단순한데 균형이 딱 잡혀있어서 뭔가가 이렇게 뭐 불편해 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요 탑은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 밑에 4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에요. 3층 석탑. 석탑까지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요 3번은 양양에 있습니다.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이거 전부 다 통일신라 때입니다. 1, 2, 3번은 전부 통일신라예요. 그 다음에 이 4번에 있는 건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석탑이죠.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에요. 제가 이 평창 월정사를 너무 오래전에 가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던 시절에 가서 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지금 참 안타까워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월정사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납니다. 자, 17번 갈게요. 자,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편지인 것 같죠? 그리운 벗에게 영경에 도착해 이지아 소식을 전하네. 예전에 충선왕이 원의 화가를 불러
그리기 위한 나의 초상을 기억하는가? 잃어버렸던 그 그림을 오늘 찾았다네. 그림을 보니 만건당에서 원예학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네. 자, 곧 개경에서 볼 수 있길 바라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만건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함께 공부했던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분을 알아야 돼요.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초창기 신진사대부 중에 한 분인 이재현 학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예전에 충선왕이 원의 화가를 불러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승하신 뭐 대왕 폐하께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밑줄 그은 나는 그 신진 4대부 중에 한 분이신 이재현 학자에 대한 설명이고 요 익제가 바로 이분의 호입니다. 자, 요 이재현 학자에 대해서는 기억해둬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건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유하였다라는 게 첫 번째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사략과 여공패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재현 학자가 시험에 나오면 저는 3점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 2점짜리로 나왔어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략을 저술하였다라는 게 이재현 학자의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자,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 자, 그 다음에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썼다. 요건 이제 해동공자라고 불리는 최충. 이분은 뭐 학식도 굉장히 뛰어나셨으니까 뭐 해동공자라고 불리기도 했겠지만, 이 구제학당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냥 학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시험을 직접 출제했던 지공고였던 분들이 과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자가 공무원 학원을 차린 격인데 당연히 가야죠. 더군다나 이분은 학식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게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지자면 저 정승재 선생님이나 우리 한국사 쪽에 최태성 선생님이나 뭐 이런 뭐 그분들은 뭐 학식이 그렇게 학자적인 수준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 정도의 비견될 만한 일타 강사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권유하였다. 요거는 이제 최충헌이에요. 최씨 무신 정권을 열었던 무신이죠. 예안 향약을 시행하여 향청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 때 대표적인 성리학자 중 한 분이신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18번 가인무료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1380년 삼도 도순찰사 가가 이끄는 고려군이 전라도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하였습니다. 자, 뭐 이를 기념하여 대첩배를 세웠다, 뭐 탁본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황산 전투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하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분은 이성계. 자, 고려 말기에 홍건적과 왜구를 연달아 격퇴하면서 고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제 장군이 되었던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 하면은 뭐 고려 말에 그렇게 명장이었어요. 명장 중에 명장. 정말로 싸움을 잘하셨던 그런 명장인데, 뭐 당연히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을 세웠던 왕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장군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됐던 거, 요거는 당연히 위화도 회군부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병력을 돌렸어요.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사불가론이라고 해가지고 병력을 돌려서 이제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사실 왕명을 정면으로 거역한 거니까 쿠데타죠. 근데 이때 개경으로 돌아오니까 개경의 백성들이 문을 활짝 열고 맞이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병력을 돌렸던 거는 가봤자 자기 그 고려의 군사들이 몰살할 게 뻔하니까 이제 그랬던 거기라서 이제 백성들도 그 뜻을 알고 이성계 부대를 굉장히 크게 환영을 했다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북방에 4군 육진을 설치하였다. 이건 세종대왕 때죠.
자, 그 다음에 의종의 보기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요거는 무신정권 시기 초기에 김보당에 난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을 정벌한 후에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 여진 정벌하고 관련된 분은 윤관, 별무관 하신 그 여진적 킬러, 그분이고, 이 동북구성을 축조한 시기는 예종 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무반이 창설된 거는 숙종 때입니다. 근데 여진을 때려잡고 동북구성이 축조된 건 예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좌우 별초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이게 이제 그 최씨 무신 정권의 부대였죠. 이 좌우 별초가 그 전에 이제 야별초. 이게 이제 그 최우 뭐 이런 분이 그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의 부대였어요. 야별초. 근데 이 야별초를 좀 더 세력을 키워가지고 좌별초, 우별초를 이렇게 만들고, 요 신의군은 그 몽골 쪽에서 잡혀갔다가 다시 고려로 돌아온 군인들, 그들을 모아서 신의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삼별초를 조직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씨 무신 정권. 이제 나중에 몽골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원 간섭기가 시작되려던 때에 저 삼별초가 이제 끝까지 항쟁을 하죠. 강화도를 떠나서 진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항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9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며칠 전 전하께서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하네. 이제 현직 관원들만 수조권을 지급받게 되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전법이 시행된 거죠. 직전법 시행. 바로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그분 있죠. 세조. 자, 세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물어봤습니다. 정답을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선지 1번이 그냥 정답이에요. 왕에게 직계하는 이조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조 직계제죠. 2호 예병 형콩, 그 각각의 행정기관 내 그 대표가 판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조의 판서들이 왕에게 직접 이제 의견을 말하고 지시를 받고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6조 직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간에 의정부 있잖아요. 삼정승. 그 정승들, 재상들 패스하고 왕이 직접 행정기관에 명령 내리고 확인 받겠다. 이게 6조 직계제라 왕권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꺽정의 무리를 토벌하는 관군. 자, 요거는 이제 명종 때예요. 그 다음에 동몽선습을 공부하는 서당의 학생도 명종 때입니다. 자,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이 시기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요청하는 중국의 사신 광해군 때죠.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한 게 광해군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장에 팔기 위해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 이건 이제 조선 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가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창경군 전문인 홍화문인데요. 창경궁은 가가 정의 왕후 등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수강궁을 수리하여 조선한 궁궐이고, 가는 경국대전 완성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성종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고려 성종도 나왔고 조선 성종도 나왔네요. 자, 이 성종에 대한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경국대전과 더불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 삼강 행실도 언해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악학괴범 같은 이런 이제 궁중 음악을 정리한 책도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게 성종 때고, 다른 거 탕평비가 건립된 거는 영조, 상평통보가 주조된 거는 숙종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선조, 특히 임진왜란 시기 중이에요. 초기에 문신제가 시행된 거는 정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